세상엔 때로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베트남 북부의 작은 시골 마을,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가난한 집안에서 한 소녀가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한국어라는 낯선 언어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고개를 저었고 친구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한 가족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소녀의 도전은 예기치 못한 기회를 만들어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가족의 시선을 완전히 뒤바꾸게 만들었죠. 과연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는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잠깐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하노이 외곽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응우옌 티린입니다. 올해 28살이 됐고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들려드릴게요.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방 2개짜리 집에 낡은 고물 TV 하나가 전부였죠.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TV를 켜는 거였어요. 어느 날 우연히 돌린 채널에서 본 건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이상한 언어였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귀에 자꾸 맴돌았죠.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같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린, 또 그 이상한 소리 내고 있어? 그게 무슨 쓸모가 있는데? 아버지는 매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트남 시골에서 한국어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어머니도 비슷했습니다. 그 시간에 영어나 배우지. 한국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매일 밤 거울 앞에서 드라마 장면을 따라했죠. 대사 한 줄, 표정 하나까지 완벽하게 흉내냈습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취미였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은 제가 이상하다고 놀렸습니다. 한국어? 왜? 넌 미쳤어? 그래도 계속했어요. 드라마 속 서울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번쩍이는 고층 빌딩, 깨끗한 거리, 세련된 사람들. 우리 마을과는 너무 달랐죠. 밤마다 몰래 드라마를 보며 대사를 적었어요.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노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노트는 제 비밀 탈출구였죠. 이 작은 마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언젠가는 저기 갈 거야. 꼭.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친구들이 다 영어, 중국어 시험을 준비할 때 저는 몰래 한국어 책을 샀습니다. 너무 비싸서 일주일 동안 점심을 굶었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언어가 그 시간 저에겐 가장 소중한 탈출구였어요. 아직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제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요. TV 속 작은 화면으로만 보던 한국이 언젠가는 현실이 될 거라 믿었어요. 그 믿음 하나로 매일 밤 혼자 공부했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해 못했지만 저한테는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그 나라에 가서 살겠다는 꿈이요. 대학에 진학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기대와 달리 영어 대신 동양어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선택이었죠. 부모님은 실망하셨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동양어학과라도 중국어를 전공하면 좋겠다는 게 부모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중국어를 공부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어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주말마다 식당에서 서빙하며 번 돈으로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죠. 린,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니? 친구들도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어가 언젠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믿음이었죠. 대학 3학년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서 본 구인 공고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한국인 관광객 통역 우대 글씨가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지원했죠. 면접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을 찾았어요. 까다로운 인상의 여행사 사장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어를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린입니다. 한국 문화와 언어를 정말 사랑합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은 인사말이었어요. 사장님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발음이 괜찮네요. 경험은 없지만 열정은 느껴집니다.
한 달 시험 기간 두고 지켜볼게요. 그렇게 저는 첫 직장을 갖게 됐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일이었죠. 처음엔 많이 실수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빠른 말투를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첫 월급날 봉투를 받고 놀랐습니다. 170만 원이라는 금액은 베트남 평균 소득의 약 6배였어요. 손이 떨릴 정도였죠. 집에 전화했을 때 제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나 이 돈 진짜로 받았어. 정말이야.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렇게 많이? 정말이니?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쓸모없다고 무시당했던 말이 이제 밥이 되고 기회가 되기 시작했다는 걸요. 한국어는 더 이상 허황된 꿈이 아니었어요. 이제 제 미래를 바꾸는 현실이 됐습니다. 여행사에서 일한 지 2년이 흘렀어요. 매일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나면서 한국어 실력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국에 대한 저의 호기심은 더 커졌죠. 번역과 가이드 일로 꾸준히 돈을 모았어요.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한국에 가는 것이었죠. 린, 이제 충분히 돈 모았어? 한국에 정말 갈 거야? 동료들은 반신반의했어요. 그들에겐 그저 꿈 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매일 밤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며 그날을 그렸죠. 드디어 2023년 봄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10년 동안 꿈꿔온 그 나라에 마침내 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드라마에서 본 그 서울역이야.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편의점의 자동문, 깨끗한 지하철, 밤에도 안전한 거리. 드라마에서만 보던 풍경이 제 눈앞에 있었죠. 특히 병원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베트남에선 병원에 가려면 하루를 꼬박 기다려야 했는데 서울에선 앱으로 예약하고 30분 만에 진료를 받았어요. 처음엔 작은 고시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월세가 비싸서 많이 부담됐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프리랜서 번역 일을 시작했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코디네이터로도 일했습니다. 가끔은 촬영 보조로도 나갔죠. 하루 9에서 10시간씩 일하면서 월 평균 250만 원을 벌었어요. 어느 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깨달음이 왔어요. 10년 전 한 글자도 못 쓰던 언어가 이제는 제 인생을 살리는 기술이 됐다는 사실이었죠.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이 종종 연락해 물었습니다. 린, 한국에서 살기 정말 좋아?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응, 어렵지만 행복해. 매일이 드라마 같아.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시선, 언어 장벽, 문화 차이.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진짜 한국을 경험하는 게 저에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때로는 외로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꿈을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다음 꿈을 위해 더 큰 용기가 필요했죠.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고 있다는 문자만 보냈을 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제 결정을 여전히 못마땅해 하실까봐 두려웠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사는 곳 보여드릴게요.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명동의 번화가 한강공원의 풍경, 깨끗한 지하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원룸까지. 특히 병원 예약 시스템을 보여드릴 때 부모님의 반응이 컸어요. 그게 진짜 너 사는 동네야? 병원이 그렇게 빨리 돼? 어머니의 놀란 표정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병원에 가려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했거든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예약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여기서는 앱으로 예약하면 바로 의사를 만날 수 있어요. 약도 처방전 없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고요. 아버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치였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른 세상 같구나.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매번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렸죠.
특히 오빠가 가장 관심을 보인 건 물류 시스템이었어요. 오빠는 베트남에서 트럭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뭐? CCTV로 다 추적된다고? 그럼 물건을 잃어버릴 일이 없겠네. 오빠는 믿기 힘들다는 듯 계속 질문했습니다. 저는 택배 추적 앱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여기서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집에서 기다리면 문 앞까지 배달해주지. 놀라운 변화는 그 뒤에 왔어요. 그날 이후로 가족들이 먼저 한국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질문이었죠. 거기 지금 날씨는 어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드라마처럼 생겼어? 하지만 점점 더 깊은 관심으로 바뀌었어요. 너처럼 우리도 한국어 배울 수 있을까? 우리 나이에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 특히 어머니의 변화가 컸습니다. 전에는 그 이상한 나라 이야기는 그만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다음에 또 보여줘라고 부탁하셨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에서 딸의 선택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엔 더 재미있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정말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영상통화를 끊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꿈이 이제는 가족의 꿈이 될 수도 있겠다고요. 그 가능성이 저를 더 설레게 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1년을 넘어가던 때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며 쌓은 경력을 인정받아 한국 관광 관련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했습니다. 해외 담당직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비자 초청 자격이 생겼다는 점이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특별한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죠. 가족 모두 한국으로 오면 어떨까요? 이제 제가 초청할 수 있어요. 화면 너머로 가족들의 놀란 표정이 보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 오빠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가능할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국어를? 나이도 많은데. 제 마음속에 결심이 섰습니다. 일주일 후 직접 만든 가족 한국어 교재를 들고 줌 수업을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3시간씩 가족 모두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죠. 아버지, 안녕하세요는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는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점점 진지하게 따라 하셨어요. 어머니는 의외로 발음이 좋으셨습니다. 가장 열심히 한 건 오빠였죠. 택배와 물류 관련 단어를 집중적으로 외웠어요. 배송, 물류, 택배, 화물. 이런 단어들이 중요할 것 같아. 오빠는 취업 비자를 목표로 매일 공부했습니다. 한국 물류회사 홈페이지를 번역기로 읽어가며 정보를 모았죠. 저는 오빠의 이력서를 한국어로 다듬어주고 필요한 서류 준비를 도왔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망설이셨습니다. 내 나이에 새 언어를 배우고 새 나라에 적응한다는 게.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늦었지만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해보겠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종이에 한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 다 알아. 어머니와 아버지의 서툰 글씨체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오빠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며 웃었죠. 이게 내 이름이야? 멋지게 생겼네. 매주 가족 회의를 열어 한국 이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비자 정보를, 오빠는 일자리 정보를, 어머니는 생활비 계산을 맡았죠. 아버지는 묵묵히 듣다가 중요한 결정에 의견을 주셨어요. 린,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런 꿈도 꾸지 못했을 거야. 그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도전이 이제 가족 전체의 꿈이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초대장을 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모두 정말 준비됐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가족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부터 우리는 공식적으로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도 잘 해내고 있었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항상 계획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첫 번째 위기는 오빠의 비자 신청이 반려됐을 때 찾아왔어요. 경력 증명서 양식이 맞지 않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오빠의 실망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베트남 물류회사에서 받은 경력 증명서가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달랐던 거죠.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했어요. 괜찮아, 오빠. 다시 준비하면 돼. 내가 도울게. 표준 양식을 찾아 베트남으로 보냈고 오빠는 회사에 다시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두 번째 위기는 더 심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린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계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달려갔죠.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고혈압 합병증이었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장기 비행은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최소 6개월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집으로 돌아와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처음으로 어두웠어요. 린, 그냥 혼자 살아. 우리는 무리야.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대안을 찾아 헤맸죠. 그러다 발견한 건 의료 관광 비자였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한국에서 후속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오빠의 문제도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한국 물류회사에 직접 연락해 초청장을 받는 방법이었죠. 저는 한국어로 편지를 썼고 오빠의 경력을 번역해 보냈어요. 기적처럼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제 몸은 한계에 다다랐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가족 서류를 준비하고 주말에는 추가 알바까지. 매달 150만 원씩 통장에 모으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죠. 그러다 결국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회사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됐어요. 동료들이 병원으로 데려갔죠. 하루 입원 후 퇴원했는데 집에서 휴식 중일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놀라서 말도 못했어요.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왔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어. 이제부터는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울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굳건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아버지도 한국에서 일할 방법을 진지하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게. 너만 고생시킬 순 없지.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가족 모두 한국에서 만날 그날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여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가족들을 기다리는 제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설렜어요. 거의 2년에 가까운 준비 끝에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보인 건 어머니의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뒤로 아버지와 오빠가 따라 나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공항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빠. 정말 오셨네요. 눈물을 참으며 가족들을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조금 창백해 보였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보셨고 오빠는 신기한 듯 공항 시설을 구경했죠. 여기가 진짜 한국이구나. 아버지의 작은 중얼거림이 귀에 들렸어요. 모두에게 생소한 나라였지만 이미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익숙해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준비해둔 파주의 작은 빌라로 가족들을 모셨어요. 2층짜리 건물의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우리 가족 넷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보셨습니다. 여기 정말 조용하고 깨끗하구나. 린, 너 정말 잘 지냈겠다. 어머니의 건강이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다행히 미리 예약해둔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 덕분에 상태가 빠르게 호전될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집 밖으로 나가기를 꺼리셨습니다. 언어 때문에 두려우셨던 거죠. 하지만 동네 산책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하셨어요. 특히 근처 공원에서 노인들이 운동하는 모습에 관심을 보이셨죠. 저 운동기구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거니? 오빠는 가족 중 가장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물류회사 면접에 합격해 일을 시작했어요. 첫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오빠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정말 놀랍다. 여기 시스템은 베트남과 완전히 달라. 모든 게 컴퓨터로 관리되고 실수할 틈이 없어.
가족이 함께 지낸 지 한 달쯤 되던 날, 저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와 삼겹살이었죠. 음식을 먹으며 오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된 것 같다. 매일 김치 먹으니까.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닦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 맛이 사람 사는 맛이네. 단순한 음식 맛에 대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새로운 삶에 대한, 가족이 함께 이룬 꿈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 낯선 땅이 우리 가족의 집이 되었다. 낯선 나라에서의 적응은 쉽지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여서 모든 어려움이 도전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 나라에 완전히 뿌리 내리는 것이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해외 마케팅팀 대리로 승진했고, 오빠는 물류관리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노인회 바둑 모임에 가입하셨고, 어머니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한국어 교실에 다니고 계세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던 가족들이 이제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죠. 정기적인 병원 검진 덕분에 혈압도 안정되고 활기도 되찾으셨습니다. 린, 여기 의사들은 정말 다르구나. 내 병력을 모두 기억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니 안심이 돼. 어머니는 이제 동네를 혼자 다니실 정도로 자신감도 생겼어요. 아버지도 처음과는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한국어를 서툴게나마 구사하시며 이웃들과 소통하려 노력하셨죠. 오늘은 박할아버지랑 5판을 두었는데 내가 3판을 이겼어. 아버지의 얼굴에선 오랜만에 활기가 느껴졌어요. 오빠는 한국 여자친구도 생겼다며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흘러가고 있었죠. 어느 주말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이번 주제는 특별했습니다. 우리 이젠 시민권 신청해보는 게 어떨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국적을 바꾼다는 건 큰 결정이니까요. 하지만 곧 오빠가 말했습니다. 나는 찬성이야. 내 미래는 이미 여기 있어.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이 들어 새 출발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이젠 여기가 더 편하구나. 가장 놀라운 대답은 어머니에게서 나왔습니다. 리나, 내가 우리 삶을 바꿨어. 이젠 한국이 우리 집이야. 그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10년 전 아무도 믿지 않았던 제 꿈이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꿨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거든요. 시민권 신청 서류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고물 TV로 한국 드라마를 보던 소녀, 부모님 몰래 한국어를 공부하던 대학생,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한국에 온 청년, 그리고 지금 가족 모두를 한국으로 데려온 어른. 그 모든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오늘 아침 우체통에서 특별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온 거였죠. 떨리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열었어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심사에 합격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한국인이 된 거예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소주 한 잔을 따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우연이 아니야. 린이 용기 있게 선택했기 때문이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한 줄의 한국어가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믿고 함께 해준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어요. 이 나라가 우리에게 준 새로운 삶을 감사히 여기며 이제는 우리가 이 사회에 보답할 차례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은 한편의 드라마였지만 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한국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